14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심의위원회에서 한 문제 정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심의위원회 이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핵심은 그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를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1번.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해볼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명 이상 11명 이내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1명 이내 그러면 2명으로만 구성해도 되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럼 틀린다 얘기예요. 7명 이상. 근데 정책심의위원회가 7명 이상이 되든 11명 이내든 나하고 사실 뭔 상관이야. 그쵸? 아니 법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지들이 그렇게 알아서 지켜서 만들고 그러죠? 하면 되잖아.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난 불만 세력이야. 자, 4번에 어쨌든 그래서 7명 이상 11명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를. 그 다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요거에 따라야 됩니다. 심의사항이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4가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그 시험하고 관계된 거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심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보통 이제 다른 데서 되게 위원회들 이런 거 보면 위원회는 이제 위원 중에 무슨 장관이 호명하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되게 나오는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국토교통부에 가면 차관들 있죠. 그 중에 1차관, 2차관 이렇게 있는데 그냥 1차관 하던 애가 바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심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공인중개사법 2조의 2에 나와 있는 1항에 1호부터 4호까지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심의의결사항 그 4가지 소개해놨어요. 5번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고요. 그래서 거의 1번은 시험에 관계된 거고 3번은 중개보수에 관계된 겁니다. 특히 그러면서 그 시험에 관계된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심의 의결이 있게 되면 시도지사는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에선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해설에는 그거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오른쪽에 19번.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에 볼까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한다는 게 자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뭔가를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자기 이제 국토교통부가 자기 국토교통부 안에 있는 공무원을 누구를 한 명을 뽑아서 앉힐 때는 임명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외부 사람들을 위원회로 이렇게 끌어올 때는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해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촉한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척, 기피, 회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재판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뭐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서 있는데 저 앞에 앉아있는 판사님이 우리 옆집에 사는데 어제 싸웠어 나랑. 어제 나랑 싸웠어. 자, 판결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분명히 판사님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재판받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 판사를 피하는 거. 그쵸? 우리가 이런 거를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뭔가를 심의 의결, 앞에 4가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심의 의결하는데 만약에 위원들 중에 이 심의할 사항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한 판결, 정당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심의하려는 사항하고 또는 그 사항하고 관계 있는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사돈의 팔촌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다 그러면 제척된다 이렇게 돼요. 제낀다 이 얘기야. 그 사람 빼고 심의 의결한다 이 얘기야. 그 위원 빼고. 자, 그런데 이런 제척되는 게 다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되겠다. 얘 빼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가는 게 제척이에요. 근데 심의 의결 사항에 우리가 당사자로서 심의 의결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의 의결을 한단 말이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럴 때 그 위원들 중에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이 문제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당사자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기피 신청. 쟤 좀 빼주고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위원 스스로가 자기가 요런 사유에 해당이 돼.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심의 의결 해가지고 위원들이 제척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줬어. 제척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실직고 하는 거야. 나 빠져야겠다. 그래서 기피 스스로 회피한다. 위원 스스로가 회피한다. 그래서 기피 신청하는 거하고 회피하는 건 이 행위하는 사람이 틀려요. 이 신청은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거야. 쟤 좀 빼주세요. 라고. 얘는 위원 스스로가 나는 요거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로서 얘를 제척을 못 시켰어. 이럴 때는 지가 알아서 빠져주면 좋은데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해촉해버린다. 하는 거.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을 한다. 해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심의위원 위원장이 그러면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 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1번 해보세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간에 관두게 되면 새로 그 사람을 안 친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채우죠, 되게. 이번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자, 기피 신청. 그 다음에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한다라는 거 스스로.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0번 가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자, 3번 볼까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이 아니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7일 전까지라는 거. 거기 1번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2번에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보통 일반적인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정족수 얘기하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여기서 이제 되게 얘기할 땐 제적위원회 과반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보통 의결 정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세요. 제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이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4번에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 둔다. 간사 한 명. 자, 21번 가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 설명 옳지 않은 것. 3번 볼까요? 이 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은 위원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국토교통부령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지문, 3번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자, 1번에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어디 집단들 가보면 간사라는 직책 가진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 있잖아, 꼭. 간사.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위원회거나 이런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중간에 운영요원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중간에 업무를 그런 것들 뭐 이제 발송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간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걸 다 알려줘. 자,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요. 4번에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7일 전까지는 통보하라고 했는데 부득이하다, 급하다, 그럼 전날까지도 통보할 수도 있다. 자, 5번에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건 위원장이 합니다. 자, 22번. 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시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나머지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3번 지문 같은 게 옳지 않다. 1번에 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제1차관이 되고요. 심의위원회는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이네. 앞에서 봤던 지문.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영역 감정을 한 경우 자, 의결에서 제척되고요. 5번에 부득이한 사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미리 지명한 의원이 직무대행. 자, 23번 가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 한 번 더 반복입니다. 4가지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이 얘기죠. 심의 의결사항 4가지예요. 자, 2번에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은 심의위원회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 4개의 심의사항이고요. 자, 24번 설명으로 옳은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바르게 짝지은 것. 자, 2번에 기획과 니은이 바르게 짝지은 것입니다. D것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제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죠. 뒤에 거는 출석위원회요. 앞에 과반 출석해야 된다 할 때는 제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의 찬성 그럼 틀리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 그래서 D급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 기획과 니은은 뭐 특히 니은은 그 제척되는 사유들 얘기입니다. 제척.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자, 어쨌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그 심의사항 4가지. 그 중에도 특히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심의 의결이 있게 되면 시도지사는 그것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그것만 있다라는 것. 다른 규정에는 다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가봅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자, 일단 중개 대상물은 뭐가 있어요?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기타 지상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임목.
그 다음에 재단도 두 개 있죠. 재단 뭐하고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머지 옛날에 있던 건 이제 다 삭제되고 이것만 남았어요. 법령에는.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에 이렇게 남아있다. 자,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렇죠? 자, 권리금 중개해도 돼, 안 돼? 이 법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상관없어요. 이 법하고. 그렇죠? 그 권리금을 그러니까 중개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이 법에서 말리지 않아. 아시겠어요?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들 이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권리금 중개는. 그렇죠? 자, 그러면 권리금을 만약에 우리가 중개를 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돼? 이 법에 적용받아요? 그것도 적용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게 뭐야? 뭔지 아시겠죠? 자, 중개라는 얘기, 중개대상물.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선박.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거.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선박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선박법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자동차 중개 우리가 못할 것도 없지. 그쵸? 자동차법이나 뭐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요걸 항상 구분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자, 25번 가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정 중개대상물. 그렇죠? 그러면 기읍, 디귿, 리을, 비읍은 전부 칠판에 나와 있는 이 얘기죠. 광업재단 하나 빠졌네. 자, 리은의 어업재단, 항만, 운송, 사업재단 같은 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단들에 대해서는 중개를 하고 말고는 이 법에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6번 가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음 중 어려운 것들로 묶은 것은, 어려운 것만, 아니, 어려운 것으로 묶은 것이 된다. 틀린 것으로 묶은 것은, 틀린 것만 모아놓은 것은, 맞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이런 건 대충 눈치로 어떻게 해서 맞출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건 밑도 끝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건데. 자, 26번에 보면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일단 답은 1번입니다. 한 개. 어떤 게 틀렸느냐? 리을번에 보세요.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 여기서 준부동산이 이제 뭐냐 이 얘기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부동산이에요, 일단. 그렇죠? 지상물까지는. 그 중에 지상물 중에도 이제 임목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다룬다. 그럼 우리가 준이라는 말을 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박이나 자동차 같은 거 어때요? 동산이죠? 부동산은 아닙니다.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냐, 값어치나 어느 정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준부동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준부동산은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이 얘기죠. 임목이나 앞에서 본 것 중에 임목이나 이런 재단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 부동산에 줄여서 다루고 이런 건 중개대상물이 되죠. 이 법에서 말하는.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뭐 선박이나 자동차는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준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이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이 옳지 않고요. 기읍번에 보시면 법적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는 한 중개가 가능하다. 자, 법에서 말하는 이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건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즉 이렇게 범위,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이 법에서 정해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업으로 못하게끔 막아주는 것도 있고, 다만 또 우리의 업무의 한계, 이 법에서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정해준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인중개사 법정 중개대상물 이외의 것을 중개하여도 특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죠. 뒤에서 법정 중개대상물은 무등록업자를 구분짓는 규정이기도 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가 이걸 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죠. 그렇죠? 개설 등록을 안 한 사람이 권리금을 중개했어. 중개업으로 했어. 무등록이에? 아무 상관없어요, 이 법하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법에서 말한 요거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했느냐 안 하고 했느냐 그거 가려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미음범 법정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봅니다.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5번 리을, 비읍, 치읓, 이응. 자, 미채굴 광물은 중개대상,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국유재산법상 재산은 두 가지예요. 행정재산 아니면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중개행위가 껴들 틈이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경매대상 부동산도 이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개가 껴들 틈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경매대상 부동산 이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주인이 나한테 지금 중개를 해달래, 팔아달래.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더니 경매 등기가 돼 있어. 그 법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매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야. 이거 중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대로 하면 경매 대상인 부동산이잖아. 중개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중개를 해가지고 누군가 그걸 샀어. 그 사는 사람은 그랬겠지. 이거 경매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결을 한다는 걸 조건으로 사겠다. 뭐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내가 중개하겠다. 파는 사람한테는 이거 경매 취하가 되게끔 하든가 뭘 하든가 조치를 취해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경매로 팔리게 되면 몇 번 유찰돼 가지고 싸게 팔리게 되면 자기가 건질 게 없다 이렇게 싶으면 이걸 시가로 어떻게 좀 팔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중개를 통해서 어떻게든 판단 말이야. 그렇게 팔아서 그 돈 들고 어떻게 하면 돼?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쫓아가 가지고 경매 취하해달라고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쇼 붙인다고 그러죠. 걔랑 얘기를 해가지고 경매 취하해달라고 너 돈 다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해달라고 그럼 취하하죠. 그렇죠? 그럼 취하될 수도 있잖아. 이게 중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중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경매 상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개를 했다가는 결국 권리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갖다가 중개한 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매 그 자체를 취하를 안 하고 계속하게 내버려두고 제3자한테 팔았다 이렇게 되면 그 제3자는 결국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중개 사고로서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중개 못한다 이런 말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다들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괜히 했다. 여러분들 지금 막 헷갈릴 것 같아. 제가 지금 약 5분에 걸쳐서 한 얘기는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자, 어쨌든 그거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음본에 보세요.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무주의 동산은? 무주의 동산이 있을 수 있고 무주의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 주인 없는 동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
무주물 선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주물 선점. 민법에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선점, 습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범위 안 들어갔던 것 같아. 무주물은 선점. 이 말은 뭐냐? 선점 먼저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이에요. 근데 이건 동산에 대해서만 그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먼저 점유해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국유재산인데 국가도 그냥 국가가 갖는 게 아니고 공고 때려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해관계 있는 사람, 소유자 있는 사람 나와봐라.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안 나타나면 국가 거로 됩니다. 이런 걸 무주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주부동산인 상태에서는 아직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저당권이나 이런 건 되고요. 전세권 당연히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농지 이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농지는요. 공법상의 규제가 따를지언정 거래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0번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8번 가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역하고 끝에 두 개, 미음과 비읍이 옳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볼까요? 니은번 소속 공인중개사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건 벌써 어디 소속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또 개설 등록하면 이건 이중 소속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죠. 1년 1천만 원 이거 벌금 또는 등록이 그렇게 해서 등록한 거는 등록 취소. 그렇죠? 반드시. 디귿번 중개 대상물은 일반인들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진짜 꼬투리 잡자면 끝도 갔다 없어.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들은 우연한 기회 한 번 보수를 받은 거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죠. 이런 건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죠. 요건 개설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중개대상물 일반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리을번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한 자를 말해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그냥 공인중개사 가장 큰 차이점. 개설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디귿 리을이 옳지 않고요. 뭐 기억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 행위는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포함하고요. 미음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죠. 중개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니은디귿 리을. 자, 29번 가봅니다. 29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중개 대상물. 답은 3개입니다. 3개. 자, 첫 번째 거 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어떤 토지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요. 두 줄 내려와서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신청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입주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아직 몇 동 몇 호인지 확정할 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분양권이에요, 이게.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죠. 그 밑에 입주권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임모, 광업재단 전부 다 중개 대상물,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 되죠. 그래서 답은 3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 자, 30번 가봅니다. 중개 대상물이 없는 것을 모두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건 지금 그래도 지문이 좀 짧으니까 그런데 좀 길게 지문이 나오게 되면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맞는 걸 고르라고 했는지 한 지문 3번쯤 읽을 때쯤 되면 그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사라진 거야. 그 읽다 보면 이제 3번 그냥 읽고 있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도 안 해 그냥. 3번, 4번 읽고 5번 읽고 5번까지 가서야 이제 그 자세 뭘 고르라고 그랬지? 그쵸? 다시 1번부터 이제 보는 거지.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당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시험장에 가면. 한 문제 평균 1분이에요. 1분. 이것저것 또 떼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50초 안에는 해결해야 돼. 마킹까지 해야 돼.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한 번을 보더라도 그것도 잘 골라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30번 될 수 없는 건 모두 고른 것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본 볼까요? 20톤 이상의 선박. 여기 분명히 문제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법에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에서 중개대상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 법에 중개대상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선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이게 이제 과거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시험 볼 때 2000년도에 그때까지만 해도 선박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 중개대상물에 20톤 이하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거 다 삭제되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법에는. 그래서 기억은 해당이 없고 규정이 없고. 니은번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이 그런 다음에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정착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이거 뭐예요? 권리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아니란 얘기죠. 리을번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 대토권. 그냥 일반적으로 대토권이라고 얘기하거나 일반적으로 입주권 얘기하면 일단은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토권 중개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는 대토권, 입주권은 중개대상물로 안 봐. 일단 판례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예를 들면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어. 그런데 그걸 중개했다 그러면 그런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쵸? 21번, 21페이지 31번. 자,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1번입니다.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아직 분양권자가 되지 못했어요 지금. 그쵸? 특정돼 있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입주권, 요거는 중개대상물,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렇죠? 1번이 맞고요. 2번에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분양권이죠. 일반적인 분양권이죠.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판례에서 된다고 인정됐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공업소유권 및 시설, 요게 공장재단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거 각각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재단으로 구성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분리해서 처분하거나 그건 소유자 마음이에요. 근데 요게 재단이 구성돼 버렸다 그러면 재단을 해체하지 않는 한 이거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식 중인 수목은 중개대상물이다. 가식 중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잠시 지금 심었다가 옮겨갈 거라는 얘기죠. 이러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착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32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임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 볼까요?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에서 임목 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등록일자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사유란에서 임목 등기 사실 및 임목 등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요, 이 임목은 어디에다 심어요? 어디에 있어요? 토지 위에 있죠. 그렇죠? 그 임목 등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등기부가 두 개 만들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원래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쵸?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 임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임목 등기한다 이 얘기야. 그 임목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 존재하고 임목 등기부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이걸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건물.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따로 존재하죠. 건축물 등기부 따로 존재하죠.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어떻게 해요? 아파트 세웠어. 소유권 보전 등기하려고 그래. 토지 등기부 존재했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폐쇄. 토지 등기부 폐쇄. 여기서 폐쇄한다는 얘기는 이거 파기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거 입구에 X자 딱 치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야? 이 표현이 또 자, 등기부라는 건 장부죠. 장부. 지금 전산화되어 있는 거 컴퓨터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다 쓴다고 생각을 해봐. 장부에는 뭘 끄적끄적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더 이상 뭘 못 쓰게 하는 방법.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이걸 완전히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죠? 밑에다 X차 쳐놓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게 폐쇄예요. 등기부 없앤다는 뜻이야? 등기부는 존재하는데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뜻이야?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폐쇄. 우리가 보통 그냥 빈 땅일 때 토지 등기부 존재하죠. 등기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등기부는 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공시하려고. 뭘 공시하려고? 권리를 공시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물권 공시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물권 공시. 부동산 물권은 공시돼야 돼. 동산 물권은 공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그런지 믿으면. 부동산 물권은 공시해야 되죠? 동산 물권은? 정의하는 것이 공시돼. 동산 물권은 공시 안 해도 돼요? 그럼 맨날 외우잖아. 공시의 원칙. 동산 다 안 가리고 다 적용되죠? 공시의 원칙. 어디서 헷갈린다고 그랬어? 공신의 원칙에서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적용이 되고 하나는 적용 안 되고. 부동산은 적용이 안 되고 동산은 적용되고. 공신의 원칙이란 뜻이 뭐예요? 믿은 놈을 보호해준다. 그게 공신의 원칙이잖아. 여기선 그게 적용이 되고 여기는 적용이 안 된대. 여기서는 믿은 놈을 보호해주고 여기서는 믿은 놈을 보호 안 해준대.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선의취득이 나오고 여기는 선의취득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배웠죠 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배웠다고 해줘 제발.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토지를 처음에 이게 딱 등기부가 존재하죠. 그 등기부에 이제 권리나 이런 걸 다 적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 만약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토지 등기에 또 다른 권리들이 토지 등기부만에 다른 권리들이 자꾸 생기면
결국은 이 건물이 여기에 있으려면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대지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지권은 이 건물 전용 부분에 붙여서 함께 움직이게끔 해주려고 더 이상 여기에는 뭐 다른 권리들 생기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 등기부는 폐쇄하고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예요. 집합건축물 등기부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제부 2개 둔다고 그랬죠. 표제부를 2개 두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표제부에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표제부에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가 있죠. 권리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때 조심하실 건 이 갑구와 을구에 나오는 권리는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표제부에만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폐쇄할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에 기록되어 있던 살아있는 권리관계를 전부 정리해서 권리관계는 애지간하면 다 말소하고 소유권만 딱 존재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대지권이 만약에 지상권이다 또는 저당권이다 그러면 그런 것만 존재하게 하고 나머지는 싹 지우고 간다는 얘기고, 더 이상 토지 등기부 거 폐쇄를 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어떤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집합건축물 등기부에 갑구 을구에도 토지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건설 시공사든 시행사든 돈이 없어. 건물 짓는데도 돈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빌려주죠. 어떻게 할까? 담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보는 이 토지가 지금 담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줘요. 그 돈으로 이거 짓는 거야. 그럼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팔아서 번 돈으로 돈 갚고 토지의 저당권 말소하겠다 있던 아닙니까? 그렇죠? 말소하고 폐쇄하는 거야, 등기부. 그렇죠? 자,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됐어. 보존 등기는 해야 되겠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거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저당권 돈 안 갚았으니까 말소 못 하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쇄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지금 저당권이 있어 없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폐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이제 집합건축물 등기부만 띄워본다고. 그러죠? 폐쇄했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있긴 있는데 폐쇄됐으니까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으니까 없겠지 하고 이것만 보는 거야, 다. 그런데 여기 갑구하고 을구에 특히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물에는 이거 토지의 저당권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이거 501호 아무것도 없네, 깨끗하네 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501호의 대지권, 그 소유권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토지 등기부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란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 별도 등기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토지 등기부 발급받아 봐야 돼. 폐쇄된 것도 발급해줘요, 결국은. 기록만 못해. 그럼 거기 가보면 저당권 떡하니 있어. 그것도 수백억짜리가. 아니, 그러면은 501호를 사면은 수백억의 채무를, 그건 아니지. 그 저당권은 결국은 지분으로 채무를 지게 되는 개념으로. 경매 이런 물건 나오죠? 501호. 그쵸? 이거 501호 경매 나오죠? 그러면 그 사이트도 그렇고 다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말이 딱 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겁먹는 거야. 토지 별도 등기돼 있대. 왠지 이거 낙찰받으면 뺏길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덥석 물어. 또 좋다고. 토지가 별도 등기가 있대. 이러면서. 그럴 때 토지 별도 등기되어 있는 이 저당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두고두고 평생 한이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어쨌든
토지 등기부, 요런,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등기부 얘기하다가? 응? 아, 다 좋은데 이게 그냥 끝도 갔다 없이 가다가, 거기 32번에 3번 얘기하다 갔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임목등기 얘기하다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물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독주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단독주택, 이런 일반적인 건축물 할 때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폐쇄하고 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단독주택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등기부 띄워본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다 띄워봐야 되는 거야. 두 개 다 별개예요, 별개. 독립한 물건이잖아, 건물. 그렇죠? 자, 그랬을 때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 건물을 나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걸 임목등기 한다. 임목등기. 그러면 어떻게? 토지 등기부는 존재하고 있었어. 이 토지 등기부에 나무들을 세워놨고 이 나무들을 임목등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나무들에 대한, 즉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무에 대한 임목등기, 등기부가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비로소 여기에 이제 그 나무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쵸? 그 나무들의 수종이 뭐고, 뭐 이딴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임목 등록자가 누군지,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 토지 등기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목 등록부에, 등기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임목 등기 사실, 임목 등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는 이 토지에는 이딴 나무들이 지금 심어져 있다. 임목 등기한 나무들이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정도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그게 거기 등기 사실과 번호, 그 정도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에 반해서 임목 등기부가 따로 존재해요. 여기에는 이제 임목 등록 명의인 확인, 여기 이제 비로소 그 임목의 주인이 누군지,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그 부분을 갖다 살짝 바꿔서 지금 얘기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제도. 시험제도에서도 우리가 한 문제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시험. 일단 절차상으로 뭐 1차, 2차 나눠서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합격자는 어떻게 뽑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험 주관하는 시행기관이 누구냐라는 부분. 시행기관장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에 관계돼서 심의 의결해주는 기관이 어디였어요? 앞에서 본 정책심의위원회. 그렇죠? 자, 1번에 봅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 볼까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올해도 했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가 아니라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제가 낸 문제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는이 아니라 또는 하고 미하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런 거를 참, 그죠? 자, 1번에 국토교통부장 시험 수준의 규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자,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대개.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행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냥 위탁받아서 일 처리하는 애들 뿐이야.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출제하거나 직접 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언제 나선다고 그랬어? 원래는 시도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도별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문제 난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운전면허 같은 것도 뭐 불면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느 지역은 되게 힘들고 어느 지역은 되게 쉽고, 이렇게 해봐. 그럼 다 거기 가서 따고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이 나서는 예외적인 경우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전국적인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나서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의 의결을 거쳐야 나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은 보통 1회만 실시하고 있죠. 자,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결을 심의위원회가 의결. 4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자, 2번에 가봅니다. 가장 옳은 것은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자격증의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라. 그래서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격증은 1번에 휴폐업을 한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땐 등록증 관청에 첨부해서 신고해야 안 해요? 휴업 신고해야 안 해?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건 신고해야 되죠? 폐업 신고해야 안 해? 폐업도 신고하죠? 등록증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죠? 뭐가 틀린 거예요? 짜증나죠? 하고자 할 때는 이게 한때는 뭐야? 과거가 되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휴업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얘기야. 분노가 치밀어도 참아야 돼. 자, 3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다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3번 지문도 애매한 지문이야, 이거 문제가. 해설 가보세요, 3번.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만 해야 맞는 말이고, 사무소 소재, 교부한 소재가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했던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3번 지문 애매한 지문이에요, 이거. 4번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으로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행정업무 처리 다 어디서 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인중개사 법령은 연수교육 실시간으로 시도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틀린 거야,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죠? 소속공인중개사 들어가죠? 중개보조원도 포함되죠? 그렇죠?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받습니까? 직무교육 받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 결론적으로. 자, 등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때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부를 때하고 이 범위. 이게 법령이 몇 개 조문 안 되고 법령으로선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 별 수 없어.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가 돼요. 되게 쉬운 과목이 된다고. 쉬우면 글쎄요. 쉬우면 어쩔까? 우리 이거 절대평가잖아. 그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자, 오른쪽에 3번 가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응시자격. 부정행위를 한 자는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부정행위는 5년간 못하죠? 자,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건데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 시험에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결격사유가 일단 나오면 등록 결격사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제목 자체가 뭐야? 등록 결격사유야. 거기에 해당되면 등록은 못해. 자격증을 취득 못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격을 취득 못하는 유일한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 안에는 자격을 취득 못하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다 걸렸어. 그럼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거 말고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자격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결국은 등록하는데 등록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부정행위를 한 자는 무효가 받고 3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도 시험은 응시할 수 있죠. 피한정 후견인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다 등록 결격 사유예요. 그냥 시험은 응시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없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 3년. 자, 부정 취득했을 경우에는 걸렸다면 5년. 자, 4번에 가봅니다. 틀린 것은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와 외국인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 3번 보세요. 2017년 10월 28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년 3월 1일 적발됐어요.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무효 처분, 이게 행정처분이야. 2018년 3월 1일. 자, 그 다음에 2018년 3월 15일 날 그 무효 처분을 바탕으로 자격이 취소됐어요. 15일 날.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시험 응시할 수 없다. 일단은 부정 취득은 5년이죠. 5년이 틀렸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에요.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 자,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뭐 응시 자격 제한이 없으면 받고, 2번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람도 그 유예 기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래요. 깜빵이 있어요? 밖에 있어요? 네? 그래서 범법자들이 변호사 써가지고 기를 쓰고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생활하는 거야. 응? 집행유예. 이게 어쩌다가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집행유예가 잘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 4번에 벌금형 선고받은 자도 응시할 수 있고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 등록 결격사유 중에 자취, 자정. 자, 자격 취소됐어. 3년간은 응시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번 문제 봅니다. 옳은 것은 4번에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 부정사용이죠? 1년 1천만 원 이하. 자, 1번에 볼까요? 1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형을 가미할 수 있다. 1차는 선택형을 출제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주관식으로는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요. 2번에 응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등록 결격사유하고는 상관이 없죠, 거의. 3번에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이 아니라 일단 5년간. 5번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시험 시행기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12로 붙으려면 또 12도 붙을 수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시행 기간 장애 아닌가요? 맞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 문장도 맞는 문장이잖아, 그렇게 치면. 어쨌든 옳지 않은 걸로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옳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